자, 시민 여러분, 정원율 익산시장님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리 정돈해 주시고, 자, 오늘 익산 시민과 함께하는 타운홀 미팅,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익산시의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해서 시장님께 직접 설명을 듣고요, 시민들과 자유롭게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보고자 마련됐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일부 시간에는 최근 이슈 정책 콘서트로 준비가 되고요, 먼저 일부 시작에 앞서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익산시장 정원율입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읍면동 사원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의견을 경청하고 그랬는데, 이제 시청이 다 지어져서 시민들한테 시청 구경도 시켜드릴 겸 또 정말 29개 읍면동 한 번에 또 한 자리 모으는 그런 겸사겸사해서 오늘 시청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타운홀 미팅을 요새 많이 들으셨죠? 이게 바로 타운홀입니다. 이게 시청 로비를 영어로 하면 타운홀이래요. 이게 추진은 뭔 거니? 언제든지 주민들이 찾아오면은 시장에 내려와서 여기서 지역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라 해서 이제 타운홀 미팅이 시작이 됐는데, 오늘날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발전이 되고 있죠. 내가 우리 익산시에서 타운홀 미팅의 정수를 한번 보여주자 하는 또 생각도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 지금 바쁘신 시간인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예상보다도 이게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만큼 시장한테 혼례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저희들이 가감없이 끝까지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시장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앉아주시고요. 네,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겠는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2016년 4월의 봄으로 좀 떠나보겠습니다. 2016년 4월 13일 기억하시죠, 시장님? 예, 기억합니다. 어떤 날입니까? 제가 처음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신고를 한 날입니다. 아, 그렇죠. 20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졌던 익산시장 재보궐선거일이었는데, 그때부터 익산시 쭉 이끌어 오시고 최초의 3선 시장이 되셨고, 익산 발전을 위해서 쉬지 않고 현장을 정말 누비셨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여정의 타운홀 미팅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허심탄회한 시민들과의 대화도 나눠보고, 또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그날까지 어떤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시장님께서 직접 들려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해주시라고 박수 한번 더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타운홀 미팅, 이 신청사에서 타운홀 미팅 첫 번째로 치러지게 됐는데, 어느덧 입주한 지가 1년이 됐습니다. 예, 딱 1년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익산 시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기도 했던 이 신청사 건립, 1년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글쎄, 친정에 이사를 왔었으면 아쉬움이 참 많이 들고,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좀 뿌듯하세요. 사실은 시민 여러분들이 쓰는 공간이 아닌데도 시청사가 제대로 들어서니까 이제 자부심이 생기고 따뜻하신 것 같아요, 시민 여러분들이.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한테 칭찬을 많이 들을 때가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사실 어떤 정책에 대한 토크도 있지만 사회자가 좀 쓴소리 같은 그런 질문도 드릴 거고요. 예. 아마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자유 질의 시간에 그런 이야기도 해주시리라 생각을 하고, 일단 첫 번째부터 최근에
좀 좋지 않은 그런 뉴스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신청사 지하가 비가 많이 와서 잠겼었습니다. 그래서 기록물들도 좀 침수 피해를 입으면서 관리 소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 신청사가 부실공사가 아니었는가 그런 우려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저는 이 청사 짓고 나서 가장 자부심이 생기는 것이 정말 백제의 정신을 그대로 담아서 화려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실용적으로 아주 검소하게 잘 져졌다. 만약에 우리가 이 앞에 이 미륵산 형상을 모양을 넣지 않았다면은 이 건물이 성냥갑 같은 느낌이 줬을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를 집어넣음으로써 익산의 정신을 살리면서 분위기가 확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가장 적은 돈 1,100억으로 이 청사를 졌는데, 이것도 다 진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게 1단계만 져서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공무원 그야말로 이것은 공공청사고, 이게 우리 뭐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시청사고, 그 다음에 이제 시청사 처음에 질 때 시민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하니까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이런 공간 좀 해주세요, 저런 공간도 해주세요 하셔가지고 그것을 2단계로 해서 저희들이 시민청사를 앞에 짓고 있습니다. 시민청사를 짓고 있는데, 시민청사에 들어갈 것은 이제 여러분들 대규모 집회를 할 수 있는 다목적 홀로 해서 거기에 또 작은 도서관, 거기에 또 여러분들 동아리실, 또 갤러리 이런 것들 이제 그리고 그 위를 싹 덮어서 잔디밭 정원으로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시민청사를 짓고 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이번에 큰 비가 왔어요. 1층하고 1단계하고 2단계하고 결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지하 주차장도 그쪽 확장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결합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공사가 거의 다 됐는데, 거기를 일단 1단계하고 2단계 이렇게 시청사하고 시민청사하고 사이를 가벽으로 이렇게 막아놨었어요. 가벽으로 막아놨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니까 거기에서 압력이 수압에 밀려버려가지고 가벽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대처를 해서 차량도 침수된 적이 하나도 없고 그게 피해 본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지하 2층에 문서고가 있거든요. 문서고에 문서가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것을 우리 지역의 모 기자님이 보셨어요. 여기 좀 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걱정을 하죠. 아니, 세상에 1년도 안 되는 건물이 벌써 침수가 돼가지고 가장 중요하다는 우리 시청의 공문서가 이렇게 멸실된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많이 하시는 거 너무나 당연한데, 그때 때마침 어떤 일이 있었는 분이, 우리가 문서는 1년에 한 번씩 평가해가지고 폐기를 해요. 문서 보존 기간이 있어요. 3년짜리, 5년짜리, 30년짜리 연구 보존, 이렇게 문서 분류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폐기할 문서들을 그 전주에 기록물 평가위원회에서 다 이제 3,000건을 이렇게 이제 의결을 해서 이거 3,000건은 다 없애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3,000건을 이제 서가에 있는 거 다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서류를. 그 서류를 다 뽑아내가지고 거기다 이제 바닥에다 이제 뽑아내서 다 이제 이렇게 버리듯이 다 널브러 놓고, 그 다음 날 이제 폐기물 업체에 의뢰를 해서 그걸 폐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비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이 볼 때는 막 그 공문서가 널브러져 있으니까 시청에 이 중요한 거 하나 제대로 보관도 관리도 못하고 이거 문제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랬는데, 전혀 우려할 상황은 아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날 폐기물 업체들이 바로 차에 다 싣고 가서 폐기를 시켰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로 인해서 시민 여러분에게 염려를 끼쳐드린 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부실공사는 아니고 기록물 훼손도 없었다. 뭐 이렇게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익산 시민들이 익산시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을 사전 조사 절차를 거쳐서 질문들을 받았는데, 다양한 이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궁금사항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그런 내용들 위주로 오늘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익산시의 대규모 공동주택, 아파트 건설에 따른 주택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예. 긴장하시는 거 아니시죠? 우리 시민들이 가장 우려가 많고 궁금해하시는 것이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일단 우리 다수의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익산시 아파트 공급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많은 오해가 있는데 왜 오해라는 거니? 그 동안에 아파트가 안 보이던 익산시에 갑자기 여기저기 아파트가 들어서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볼 때 익산에 아파트 천국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왜 이렇게 아파트를 많이 짓냐 그러는데, 첫 번째는 이게 많이 짓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그 건설 경기는 10년 주기로 이렇게 좀 사이클에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그 누적된 부족량, 이게 아파트는 그때그때 부족하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건설 경기가 안 맞으면 업체들이 안 들어줘. 그래서 그 한 10년 정도 누적이 되면은 그것을 한 번에 그 저희들이 해소하고 그랬는데, 과거 두 번은 이제 그 주택 택지 개발 방식으로 이제 해결해서 한 곳에 모여 있으니까 안 보였는데, 이번에는 구도심 재생식으로 해가지고 구도심 회사가 여기저기다 이제 건물을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아파트가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그 자료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은 우리 익산시에 크게 3번 대규모 아파트 공급이 있었어요. 영등지구에 2000년대 초반, 우현지구에 2010년대 초반, 이번에 2020년대 초반, 10년 주기로 아파트가 12,000세대, 9,500세대, 13,000세대. 이번에 갔더니 다른 때보다 많죠. 이렇게 3년 세 번에 걸쳐서 이렇게 지금 공급이 됐고, 아니 10년에 걸쳐서 공급이 된 건데, 이것을 그 동안에 어떻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많은 아파트가 필요하게 됐는가는 제가 저 뒤에 설명하겠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이 익산시에 아파트 미분양 아파트가 이제 막 늘어난다.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니까 이것은 아파트 가격이 공급 과잉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익산의 아파트 미분양 아파트가 숫자가 이겁니다. 지금 금년도 1월부터 보면은 1154세대에다가 19세대, 27세대 계속 줄어들잖아요. 5월달에 34세대, 6월달에 31세대, 7월달에 44세대 해가지고 현재 지금 919세대가 지금 미분양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 이 미분양이 맞냐 정이냐 이제 궁금하죠. 미분양이 너무나 많으면은 정부에서 미분양 관리지역이라 해가지고 새로 아파트를 못 짓게 미분양 관리지역을 지정을 합니다. 그 지정을 하는 기준이 우리 익산시는 1,800세대가 미분양이 나와야 돼요. 우리는 절반밖에 안 되죠. 우리는 미분양 관리지역을 한 번도 지정된 적 없는데, 이웃 전주만 하더라도 2번이나 지정을 됐고, 군산도 지난번에 미분양 지역으로 지정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아파트 공급을 강제적으로 통제를 하는 조치를 봐왔는데, 우리는 그렇게 정부에서 통제를 할 정도로 이렇게 미분양 아파트가 많아진 적 없다. 그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도 조만간 소진될 것이라는 것은 다음 화면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매년 우리 익산시의 적정 주택 공급량은 1,500세대인데 1,500세대는 근거 원군이 통계청의 장래 가구 추계 그 자료에 기초해서 저희들이 산정을 한 거예요. 익산시는 1,500세대가 부족한데, 이것이 매년 아파트 공급이 지금 보면은 봐요. 16년도에 64세대밖에 안 됐고, 17년도에 41세대밖에 안 됐고, 1,500세대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226세대 계속 아파트 공급이 안 되잖아요. 이것이 누적돼가지고 과부족이 우리 익산시에 최고로 많이 갔을 때가 작년도 그러니까 7,200세대까지 부족량이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근데 작년에 4,900세대, 5,000세대가 이렇게 공급이 되고 올해 4,600세대가 공급되니까 2년 동안에 아파트 폭탄이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당연히 아파트 공급 과잉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누적 고공급 부족량을
해소를 하니까 결국은 아파트 부족량이 7,200세대에서 684세대로 줄어버렸잖아요.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무현지구나 영등지구도 과거에 아파트 공급이 안 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부족량이 누적된 것을 한 번에 해소하고 10년 만에 또 한 번에 해소하고 계속 그래왔단 말이에요. 이번도 한 번에 해소하니까 지금 현재 부족한 것은 684세대 됐다. 근데 이제 이것이 앞으로 전망도 궁금하실 건데 앞으로 전망은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고, 그래서 우리 아파트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 절대 과잉 공급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중에서 이제 아파트를 새로 분양받아 가지고 구축이 그 살던 아파트가 안 팔려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 중심으로 이런 얘기가 지금 퍼져나가는데, 저는 어쨌든 이제 그분들한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시적으로 그런 어느 지역이든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신규 아파트 발생을 구입을 하면은 살던 아파트 파는데 다들 애로를 겪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런 고통도 안 드리고 아파트 가지고 있는 것은 높게 안 떨어지고 새로 또 새 아파트는 새로 하나 더 잡고 양순에 하나씩 잡고 있을 수 있도록 해드리면 좋겠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를 잡았으면은 하나는 좀 놓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안 팔리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가격을 시세보다도 조금 낮추면 팔리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해는 가요. 왜 그런 거니? 이편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최고점이 지금 4억대까지 갔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팔려면 3억 1천까지 내려온대요. 그러면 9천만 원을 손해보고 팔라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은 제가 상당히 심정은 이해를 하는데, 그렇더라도 이거 시세에 비해서는 처음에 분양받은 것이 얼마 분양받는 거니? 2억 1천만 원에 분양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4억까지 올라갔던 거죠. 왜 이제 올라갔는 건 잠시 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저는 참 그런 분들한테 죄송하다는 생각을 항상 하지만은, 그래도 이것은 수급 조절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이런 양해를 좀 구하고 싶고, 과잉 공급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구축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그 시민들의 어떤 의견도 있었고, 그 점에 대해서 설명 다 해주셨고요. 이 아파트 공급에 따라서 기존 주택단지의 공동화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이런 의견, 사전조사 때 시민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우려도 해요. 근데 내가 살던 아파트를 내가 놓고 새 아파트로 들어갔다면 내가 살던 아파트를 비워놓습니까? 비워놓는 거 아니죠. 새를 내놓든지 팔든지 누가 들어오죠. 그럼 들어온 사람도 살던 아파트는 어떻게 해요? 그것도 또 그 다음 계층이 들어오자는 게 주거 사다리라고 그래요. 주거 사다리에 의해서 연쇄도 일어나기 때문에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 가장 환경이 안 좋은 지역에서 살던 아파트, 그 아파트가 결국은 비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것을 대책을 하기 위해서 지난 23년도에 익산시 주거환기 정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것은 인구 50만 도시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미리 수립을 했어요. 수립을 했는데 거기에서 익산에서 가장 열악한 주거지역을 36군데를 저희도 지정을 해놨습니다. 결국은 아파트 공동화 현상이 그 36개 지역에 다 몰릴 것이다. 그러면 그걸 주거 정비 예정지구라고 저희들이 36군데를 지정을 해서 앞으로 이제 정비 예정지구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해나가겠다. 그렇게 하면은 오래된 구축 아파트나 오래된 노후된 아파트는 저절로 정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시에서 이미 갖추고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첫 번째 익산시 주택 공급과 관련된 이야기를 자세히 좀 들어봤는데, 자, 현재까지는 그렇다 쳐도 이제 앞으로 익산시의 아파트 공급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도 정말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주셨거든요. 아파트 공급 계획, 예정 계획 어떻습니까? 그것도 중요한 문제죠. 사실은 이제 저희가 그동안에 과거에 누적된 부족량을 해소하면서 거의 지금 끝물에 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내년 말 정도 되면은 이미 다시 또 공급 부족이 시작이 됩니다. 아까 900 몇 세대는 이미 내년도 초면은 물량적으로 봤을 때 다 그 분양이 끝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급 절벽이 이제 오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건 우리 익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이것도 내가 표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먼저 아파트 가격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집 아파트 가격이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이제 불안해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아파트 가격은 제일 영향을 받는 것이 그 이자율입니다. 이자율. 근데 이자율이 2020년도, 21년도에는 0.5% 쉽게 말하면 제로 금리였어요. 금리가 없었어요. 이때 아파트를 대거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파트를 짓게 됐는데 22년도에 갑자기 이자율이 3.5%로 고금리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때부터 이제 아파트 공급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아파트 그 시세를 보면은 2022년 이때가 최정점을 이루고 있어요. 전국이 이때 가격이 최고점입니다. 이게 우리 익산시 같은 경우도 이때 이제 이게 한국 부동산에서 매년 발표거든요. 매년 발표한 그 가격에 의하면은 매달 발표합니다. 매달 발표한 거에 의하면은 익산시 주택의 평균 가격은 1억 7천만 원이었어요. 22년도에. 근데 이것이 지금 현재 1억 4,900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건 맞죠. 근데 이것을 이제 3년 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요. 이때는 1억 4,600이었어요. 지금보다도 더 낮았죠. 어쨌든 지금이 조금이지만 더 올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비교를 해야 되는데 많으신 분들이 이때하고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자, 군산도 한번 봅시다. 군산이 이 당시에 1억 6,800이었어요. 22년도에. 근데 지금 현재 1억 4,600. 우리보다 조금 낮죠. 근데 거기는 3년 전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오히려 더 낮았어요. 1억 1,300.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거기에 디오션 시티라고 대량 아파트 공급을 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순간적으로. 그래가지고 이때에 비해서는 군산은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때 비해서는 조금 올라가 있죠. 그렇지만 떨어진 것은 아니다. 그럼 이제 특이할 만한 사항은 그 전주시는 그 계속 높잖아요. 이게 지금 2억 4천 갔다가 2억 3,700까지 지금 가고 있거든요. 전주시는 왜 그런 거니? 여기가 지금 아파트 그 미분양 관리 지역을 2번 지정을 받았고 또 공급 조정 지역이라고 있어요. 조정 지역이라는 건 이게 수요와 공급을 제재를 하는데 제재를 3번을 받았어요. 전주가. 그 과정에 있어서 아파트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아파트 공급이 기형적으로 부족해서 가격이 지금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도 이제 아파트 공급이 정상적으로 되면은 전부 다 거의 뭐 평균치를 차지할 건데 지금 그래서 수급상 문제 때문에 이렇게 아파트가 전주는 고가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가장 큰 요인은 이 이자율이다. 23년도에 한국건설연구원에서 왜 이렇게 갑자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가를 자기들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게 있어요. 여기 이때 23년도에 자기들이 분석을 해서 이렇게 떨어진 이유를 발표한 거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때 제일 많이 영향을 준 것이 금리다. 금리가 60%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금리가 60%고 그 이후에 이제 공급이 한 8%밖에 안 된다고 그 당시에는 특이 현상이니까 8%밖에 안 된다고 했고 그다음에 인구 구조가 8점 몇 프로 해서 주로 금리가 아파트 가격을 좌지우지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것이 우리가 지역에서 뭘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금리에 의해서 아파트 시세가 좌지우지된다는 말씀을 제가 통계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향후 공급 전망이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우리 익산시가 이제 앞으로 공급이 어떻게 될 거냐? 현재 지금 사업 승인 나간 것이 보면은 내년도에는 1,122세대밖에는 공급이 안 돼요. 이 얘기는 뭔가 1,500세대 필요량도 평균 필요량도 충족을 못 시키죠. 그다음에 또 내후년도에는 380세대밖에 공급이 안 됩니다. 이미 공급이 끊겨버렸는데 우리가 이것을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사정을 해도 아파트 업체들은 자기 수익이 나야 나오기 때문에
이제 10년 전으로 되풀이 되돌아가는 거예요. 맨 10년 주고 이게 되풀이 되거든. 이제 우리가 지금은 아파트 업자들 찾아다니면서 사정을 하는데도 자기들이 안 들어옵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은 사업계획 승인이 난 데가 이미 10개 단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찾고 난 거 다 중지해 버렸어.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사업 중지를 해버리고, 앞으로 우리가 쭉 그 사업계획 승인이 들을 만한 단지를 보니까 4개 단지, 4개 1517세대인데 이 중에 절반은 이미 다 포기했습니다. 그 절반 정도가 이제 앞으로 사업 신청을 할지 안 할지 그러면 그 불투명하고, 지금 확실한 것은 이겁니다. 이거 26년도에 5개 단지 1122세대, 2027년도에 380세대. 그러면 아까 미분양 919까지 합하면은 919까지 합하면은 물량적으로는 26년도에 다 해소가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에 27년도에는 완전히 공급 부족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우리가 10년마다 겪어온 겁니다. 10년마다.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하셨어야지. 만약에 그러면 지난번에 그 공급을 이렇게 안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파트는 계속 가격은 올라가겠죠. 전주같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구는, 그럼 그렇게 되면 인구는 어떻게 돼요? 지금 제가 보면은 자, 아파트하고 그 관계를 봤는데 아파트가 부족한 것에 따라서 인구가 이렇게 많이 줄어요. 이게 1년에. 네? 인구가 지금 계속 우리 지역의 시민단체들도 자기들 조사해서 제일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이 아파트다 하는 것을 자기들도 발표한 적이 있어요. 시민단체들조차도. 봐요. 이게 아파트 부족하니까 인구가 1년에 6천 명씩 줄잖아요. 이게. 이런 현상이 또 발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희가 아무리 대비하려고 하더라도 건설업체가 안 들으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근데 이제 내년에는 이제 우리 그 전망을 한번 보시게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이것은 그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이제 발표한 건데, 지금 내년도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다고 전망하는 사람이 54%,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16%. 근데 오를 거라고 보는 사람들은 왜 오르냐? 공급이 부족해서 오른다 그런 게 제일 많고, 그다음에 금리가 하락해서 오른다. 내년도에는 금리 이제 저금리 하락할 거 아닙니까? 기준금리를 낮추고, 공급은 어차피 아까 얘기했듯이 끊겼고,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집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반가운 소식인데, 우리 익산시 전체 주거정책으로 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것이에요. 그런 건지, 익산시에 지금 무주택자가 몇 프로입니까? 일반 가구 중에 40%가 집이 없어요. 청년 가구는 61%가 집이 없어요. 그 정도로 그 무주택자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집 가지신 분들한테 이게 희망적인 소식이지만은, 집이 없는 사람한테는 집 갖기가 더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계속 올라갈 것이니까. 그래서 저희는 주거정책을 하는 시청 입장으로서는 정말 이제 진퇴양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 편을 들여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저희는 골고루 잘 살게 해서 골고루 주거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전 조사된 시민 여러분들의 최근 이슈 가운데 가장 많은 질문이 이 아파트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뭐 관련 자료까지 첨부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조사된 질문 가운데 또 두 번째로 관심을 보였던 시민 여러분들의 이슈가 바로 익산시의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인 만경강 수변도시 사업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만경강 수변도시 사업 추진하고 계신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요, 만경강 수변도시가 왜 필요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만경강 수변도시를 추진하게 된 이유부터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만경강 수변도시를 아파트 정책으로 보시면 절대 안 돼요. 아파트는 부수적인 것이고 우리 지역 발전을 하기 위한 미래 성장 전략이다. 그렇게 봐주셔야 돼요. 왜 그런 거니? 이제 새만금이 30년이 지나서 이제 본격적 개발 단계에 들어갔죠. 근데 새만금이 바로 우리 인접지역에 있으면서도 우리 지역만 지금 사실은 배제되어 있잖아요. 지금 군산, 김제, 부안 세 지역이 독점으로가 되어 있잖아요. 이제 이번에 우리가 이것을 교두부를 해서 우리도
새만금까지 경제 영토를 확장하겠다. 그런 것이 이제 우리 기본 구상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뭘 해놨냐? 거기하고 좀 그 교통이 잘 뚫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제가 표를 보면 설명해 드리겠네요. 지금 새만금이 이제 그림 이 지역이죠. 그리고 우리 수변도시가 여기입니다. 위치로 봐서는 딱 배후도시가 되게 좋죠. 근데 이제 뭐가 부족하냐? 여기에 연결 도로가 없는 거예요. 연결 도로가. 그래서 이번에 새만금 마스터 플랜에 이쪽으로 좀 도로를 놓는, 검정색으로 도로를 놓는 그 계획이 반영이 되고, 또 만경강을 따라서 만경강 100길을 지금 복원을 합니다. 100길, 그다음에 육루각 복원이 되고, 거기다 하나 더 플러스해야 될 것은 저희들이 지금 전북권 광역 전철망을 놓고 있죠. 그것이 전주, 완주, 익산, 군산 해가지고 새만금, 신안까지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그 전철로, 기차로도, 전철이지 그것은 전철로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우리 이 지역이, 만경강 이 지역이 새만금 지역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도 새만금에 뭐 다 된 뭐 밥에 뭐 숟가락 하나 얹히는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새만금의 일원이 됐다. 우리 익산시의 경제 영토가 새만금까지 확장이 됐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몇 달 전에 저희 시청 과장과 계장 하나를 새만금 개발청에 이제 파견시켜 놨어요. 정식으로 이제 우리도 멤버다. 거기에 좀 들어가는데, 거기에 또 계획이 우리 식품 클러스터고 새만금 신항하고 또 연결하는 K 푸드 벨트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입니다. 그것이 우리 익산 사업으로 들어있고, 그 위에도 좀 2개가 더 들어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새만금도 이제는 우리도 새만금에 이제 할 말이 있다. 새만금에 우리도 지분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한 그런 교도부인데, 그것을 단순히 아파트 몇 세대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파트 세대를 보면 안 되고, 다만 이제 이것을 택지 개발을 하려면은 아파트 개발이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아파트가 지금 7,000세대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이, 지금 우리가 아파트 공급이 27년이면 다 끊긴다고 그랬죠. 이것은 2032년이나 돼야 아파트 공급이 됩니다. 1년이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2032년도에 공급이 되니까 시간적으로 안 맞아요. 시간적으로. 익산시면 동공화 시킨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이고, 또 하나 이곳은 타켓이 익산 시민이 아니고 새만금 주변 지역 수도권입니다. 우리들이 이 사업 하기 전에 수도권까지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입주 의향이 있냐 이거 만들면. 그랬더니 위부 사람들이 54%가 만들어지면 우리 입주를 한다. 그렇게 답변을 해왔기를 거기다 자신감을 얻어서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익산 시민이 타켓이 아니고 외부의 인구를 영입해서 우리 익산의 인구도 늘리고 익산의 새만금 진출하는 교두부로 삼겠다. 거기에 지금 보면은 새만금 그 개발청 홈페이지에 가면은 새만금이 계획 인구가 지금 70만이거든요. 70만 중에 이렇게 62%는 주변 지역 인구를 흡수를 하고, 나머지 이제 40%가 자기 새만금 권역 내 인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게 나옵니다. 이 이론들을 저희 만경강 수변도시를 우리가 끌어들이자는 것이죠. 우리 손 놓고 있으랍니까? 손 놓고 있으면 뭡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걸 하는 것이고, 그걸 배후도시를 만들면은 거기 지금 전주시나 김제시나 다른 주거단지보다도 제일 위치적으로나 거리적으로나 모든 것이 제일 여기가 유리하기 때문에 이것이 새만금 지금 거점 도시가 될 수가 있고, 사실은 새만금 내에도 새만금 수변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궁금하시죠? 거기도 수변 도시 하고 있는데 여기는 또 뭐냐? 근데 솔직히 그 수변 도시는 굉장히 여건이 어려워요. 지금 거기에서 바닷가에서 거기서 살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선은 여기로 왔다가 어느 정도 새만금이 형성이 되고 구축이 되면은 그때 그 사람들이 가면 가더라도 초기는 절대 못 갑니다. 거기는. 그래서 이 지역이 각광을 받고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새만금 수변 도시를 이렇게 봐야지
이것을 아파트 몇 채 공급하려고 한다. 과잉 공급들인데 또 어떻게 할래? 이런 시각으로 보면은 우리 지역 발전하지 말자는 소리예요. 이것은. 그런데 지역에 대해서 애정이 없는 사람들 그런 소리예요. 이 지역 사람이 아닌 사람들,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진정으로 우리 지역을 위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절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만경강 수변도시에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익산시 경계 영토 확장이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육로, 수로, 철로, 아리울 백길, 전북권 광역 철도망, 그리고 식품 클러스터가 새만금의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동 연계가 된다. 새만금 시대 익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하지만 시민 여러분들은 정원효 시장께서 임기 말에 무리하게 추진하게 되면 수익은 민간이 가져가고 사업 리스크는 익산시가 부담지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을 주셨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그 임기가 1년도 안 남은 시장이 이걸 하면 되는 거냐? 그 말씀부터 답변을 드릴게요. 이것을 제가 시작한 지가 벌써 5년 됐어요. 5년.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는데 1, 2년 만에 딱 됩니까? 그럼 다음에 이제 시장이 와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임기 동안에 시작도 못하고, 저는 그때 연임을 2선 3선 했기 때문에 5년 동안 걸쳐 준비를 한 것을 지난 몇 달 전에 지금 공모를 한 거예요. 걱정이 드는 것은 건설업체들이 얼마나 들어올지 그것이 걱정돼요. 지금은 경기가 아직까지는 안 좋아서 건설업체들이 많이 와줘야 되는데 안 들어올까 봐도 걱정인데, 사실은 이것은 지금 하지 않으면은 익산시 발전이 그만큼 늦어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개발 이익을 업체가 가져간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우리 현재 도시개발법에 보면은 개발 이익을 10% 이상 못 가져가게 돼 있어요. 못 가져가게 10%를 묶어놨지. 지난번에 대장동 사건 때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10%인데 거기다가 여기는 우리랑 SPC를 구성해가지고 시가 51, 업자가 49.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이익이 나면은 49%는 시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에 또 반절밖에 안 돼. 반절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가 이 사람들은 8만 평을 기부 체납을 하도록 우리가 공고 안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럼 8만 평을 공짜로 또 시에다 줘야 돼. 그럼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업자가 누가 남는 게 있어야 들어오지 들어올까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최대한도로 이제 빼야 되니까 어쨌든 그렇게 계획을 해놨고, 그러면 이제 이것이 실패하면은 실패 리스크는 익산시가 떠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에도 안전장치를 당연히 해놨죠. 일단 이 사업은 우리는 그 SPC 지분만 갖는 것이지 현금을 단 1원도 투자를 안 씁니다. 100% 건설업체가 다 투자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파산이 되면은 이제 SPC를 청산은 우리 현재 51%에 지금 25억 원을 투자했거든요. 25억 원을 그러면 날릴 거 아니냐. 파산 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거기도 안전장치를 해놨죠. 그래서 파산을 하면은 거기에 파산 그 절차에 있어서 익산시 지분을 제일 첫 번째로 우선 변제를 할 수 있게 이렇게 거기다가 등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파산이 돼도 우리가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고, 잘 되면은 우리 익산이 아까 얘기했듯이 많은 수익을 받는 것이고, 그렇게 설계를 해놨는데 걱정은 이제 그런 안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들어올 것이냐, 이것이 저희들은 이제 자네께 하는 걱정인데 들어오기만 하면 저는 대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진행을 하면서 우리 사전 조사된 시민 여러분들의 분석과 질문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면밀하게 분석을 하신 사전조사 질문도 있었고요. 날카로운 그런 질문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경강 수변도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의문점은 여전히 좀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이 포화된 주택 공급으로 인한 구도심 공동화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 점도 알고는 계시죠? 그것도 좀 전에 제가 얘기 중에 다 설명이 된 겁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 익산 시민을 대상한 것이 아니고 전 국민, 특히 새만금 주변 도시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시기적으로도 안 맞아요. 예. 시기적으로도 2032년도 이후에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는 27년이면 다 분양이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이에 오히려 고마운 단비가 돼요. 이게 공급 절벽을 커버할 수 있는 정말 고마운 단비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구도심 공동화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36개 정비 예정 구역 사업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이 되고 해결이 될 수 있다. 우리 익산 시민들이 그 입주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시민들이 그 연쇄 이동으로 인해서 결국은 가장 낙후된 아파트 단지로 그것이 모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아파트 단지 우리 하나하나 정비를 해나가야 익산시 주거 환경이 정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플랜을 우리는 다 짜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아파트 주택 공급 대책 그리고 만경강 수변도시 사업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사전 조사를 통해서 또 가장 많은 질문을 주셨던 부분이 이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바로 호남권 최초의 코스트코 익산 입점을 주제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 자,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익산에 들어서게 될 코스트코의 규모와 정확한 위치를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이제 위치는 이미 다 공개가 됐고 이제 규모는 한 10,000평 정도 이렇게 잡고 있는데, 코스트코에 대해서는 우리 익산 시민들은 압도적으로 찬성을 하고 그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반대하고 데모하시는 분들은 주변 지역들, 근데 주변 지역 분들도 어쨌든 그 피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분들에 대한 대책도 이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지? 코스트코가 이제 계약은 끝났잖아요. 이제는 빠꾸트는 안 되잖아요. 이제 빠꾸트는 절대 안 돼요. 누가 아무리 데모를 하고 별짓 다 해도 이것은 더 이상 이제 물러날 수는 없다. 이게 가긴 가는 건데, 가는데 우리 주민들하고 어떻게 화합을 하면서 상생하는 방안을 만들어 가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 먼저 우리 주민들하고 상생 방안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우리가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점포 등록을 할 때 주민들하고 합의한 계획을 포함시켜서 상생 계획안을 저희들한테 내도록 돼 있어요. 그럼 상생 계획을 저희가 또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용역을 줍니다. 전부 기관에. 그 토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 평가위원회가 시민단체들 뭐 관련 기관들 다 참여는 위원회에서 한 3번 정도 심사를 해서 거기서 이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게 된다.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저는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코스트코 쪽하고 시하고 코스트코하고 상생 협약을 맺었어요. 지금까지 코스트코가 국내에 20개 지금 점포가 지어졌지만은 시청하고 협약을 한 것은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이건 뭐냐? 우리 시가 나서서 그만큼 소상공인 몫을 챙기겠다. 본래는 소상공인하고 코스트코하고 양 당사자 간에 합의하도록 되어 있지 우리가 관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계획 받아가지고 승인해 주는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책을 하겠다. 그런 의지로 지금 코스트코 측하고 저희하고 지난번에 상생 협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을 하면서 저희가 1, 2년 새에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오랜 동안 신뢰 관계를 형성을 해왔어요. 그래서 소상공인들도 저희를 믿고 지금까지 따라와 줬기 때문에 믿음에 답을 하려면은 저희들이 이제 소상공인들이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내놔야 되겠죠. 저도 이제 지금부터 저희 숙제입니다. 굉장히 저도 그 부담감이 큰데 반드시 해내겠다. 근데 지금 코스트코가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게 혐오 시설로 이렇게 분류가 돼가지고 서로 이제 기피 시설로 이렇게 막 기피 시설이라고 그러죠. 배척을 했는데 이제 익산시가 이렇게 하면서부터는 분위기가 확 달라져서 이제 서로 유치하려고 그래요. 서로 유치하려고 정말 경제 우리 전라북도 내에도 완주나 전주가 지금 난리 났고 김제 난리 났고 그다음에 전라남도 광주, 순천, 여수 뭐 제주도까지 그러니까 지금 뭐 서로 유치하려고 이렇게 난리 났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들어간 것이 이제 하남 다음에 이제 김해가 들어갔거든요. 그 김해가 들어가서 1년 후에 분석을 해보니까 지역 소상공인들 매출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소상공인 숫자도 늘어났고 매출도 늘어났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유입되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지역에 손해드는 사업이 아니다는 것을 지역이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유치하려고 경쟁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도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굳게 믿고 그렇게 되도록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코스트코가 입점하게 될 지역이 왕궁면이잖아요. 예, 예. 왕궁면은 관광지도 있고 국가유산도 산재에 있습니다. 어떤 그 코스트코 입점 이후에 연계 효과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코스트코 들어와서 어떤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그 지역의 인구, 유입 인구가 많아지면서 지역이 활성화가 되죠. 특히 그 지역은 관광지로 주변에 딱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관광 활성화도 될 걸로 보아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익산에 다녀감으로써 익산이 이제 많이 알려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지역 발전 효과는 충분히 볼 수가 있다. 위치가 너무나 좋다. 그것이 지금 타 지역에서 들어오기 좋은 고속도로 입구에 있잖아요. 모든 지역에서 지금 저희들이 상권형 범위를 광주에서 순천, 목포까지, 그리고 위에는 대전까지 지금 저희 영향권으로 보거든요. 굉장한 영향권이에요. 이제 이것이 물론 이제 조만간 호남권에도 뭐 하나 정도는 더 생길 걸로 예상은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익산이 선점을 했다. 거기에 저는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트코 입점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또 정책 이슈 토크 주제가 가장 무거운 최근의 익산의 이슈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질문을 하셨던 이슈였습니다. 익산시 계약비리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계약비리 사건으로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셨고요. 그리고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으십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시장님이 어떤 입장을 표명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생각도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입이 10개라도 들 말씀이 없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은 시민들께서 직접 오셨기 때문에 시민들 있는 자리에서 정말 마음 깊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관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저희들이 발견하고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관리 범위가 여기까지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입이 10개라도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지금 이제 본인은 우리 시민들이 가장 충격을 받은 부분이 돈다발이 차량에서 차 트렁크에 나왔다. 이 말 들으면 굉장히 이제 충격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저희 나름대로 저희가 확인해 보면은 본인은 지금 은행 거래도 할 수 없고 집에다도 돈을 갖다 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은 최근에 이제 밝혀졌어요. 그런데 개인 사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 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는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본인이 아주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이제 검찰 공소장에 보면은 이제 본인이 뇌물로 받은 것을 1,400만 원을 인정했다고 그래요.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아직도 행방이 밝히지 않았죠. 그렇지만 어쨌든 1,400만 원은 자기가 받았다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검찰 수사 위에도 저희 시에서도 지금 대대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봐도 어쨌든 이건 개인적인 일탈 이상 흔적을 저희들이 찾아내지 못했어요. 경찰도 지금 그렇게 지금 결론을 내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결국 이제 개인적인 일탈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책임 없냐? 그건 아니잖아요. 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너무나도 시민들한테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은 대대적으로 제도 개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는 정결권을 회계과장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국장 이상으로 전부 다 올려버렸어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회계과장이 정결권이 있어가지고 누구한테 보고 안 해도 타치를 못해도 됐었어요. 이게 혼자 다 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지금 정결권을 다 위로 올려놨고, 그 다음에 횟수나 금액도 제한을 뒀습니다. 지금까지는 제한이 없었는데 횟수는 1년에 수유계약은 5건 이내, 그리고 금액은 한 건에 1,500씩에서
7,500만 원 이내. 그리고 수유계약도 지금 2천만 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유계약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계기는 뭔지,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금액에 관계없이 수유계약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농공단지법에. 그 조항을 악용을 해가지고 이런 짓을 저질렀더라고요. 근데 농공단지는 대부분이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페이퍼 컴퍼니. 가서 현장 확인만 한번 해봤어도 이런 일 없었을 것인데, 모르고 그런 건지 왜 알고도 모른 척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현장 확인을 안 해봐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해서 앞으로는 현장을 꼭 확인하고, 확인은 사진을 첨부를 해라.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라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 농공단지 그쪽을 직접 현장 확인한 것을 저희들이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 공무원들은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뭐 중징계를 하고 있고요. 업체들은 저희들이 지금 부정당 업체 체제라는 거 있어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알겠지만은 그 체제를 받으면은 전국의 어느 자치단체 사업도 이제 못 옵니다. 그것을 지금 하기 위해서 4개 업체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업체 그 하기 위해서 지금 청문 절차를 받고 있고, 추석 지나고 나면은 최종 이제 통보가 갈 것입니다. 근데 그 전국의 업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4개 업체는 익산시청에서 발주하는 어떤 사업도 향후 영구히 지금 입찰할 수 없게 저희들이 내부 규정을 또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번 적발되면은 익산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다. 다시는 익산시에 발도 들여놓지 말고 어친도지 말라. 그렇게 해서 제대로 강경하게 고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사후 약방문이 이제 돼서 죄송스러운데, 지금이라도 좀 제도 개선을 완벽하게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시민들의 사실적인 질문이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의 연루 의혹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를 해주시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 발생을 하면은 모든 것은 최종 책임은 시장에 있는 건 당연한데, 그 돈이 시장을 향한 돈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하고 10년 동안 접해봤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믿질 않았어요. 정시장 그런 사람 아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는 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쏠게 던데, 그렇겠네, 그 사람 저 그랬었나? 이런다는 거예요. 제가 더 충격을 받은 게 그 부분이에요. 이제 제 청렴도 저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버려가지고, 이제는 이거 언제 회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굉장한 피해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저도 똑같이 파렴치한 사람, 똑같이 공범, 나쁜 놈, 이런 식으로 좀 돼버렸는데, 물론 이제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뭐 밝혀지지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지금 제가 오명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예. 자, 여하튼 익산시 계약비리 사건에 관련돼서 공식적으로 또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해주셨고, 연루설에 대해서 명확히 또 해주셨고, 근본적인 개선책으로 수의계약 제도를 전면 개편하시기로 했는데, 부디 투명하고 공정한 그런 계약 정책들이 이루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부 정책 토크, 최근 이슈에 관련된 질문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익산시 이슈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정말 분석을 잘 해주시고, 그리고 날카로운 질문도 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해소가 된 그런 부분들도 많았죠? 네, 그럼 박수 한번 더 보내주세요. 네. 자, 1부는 마치고 이제 2부가 이제 타운홀 미팅의 백미입니다. 자유 질의 시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한다. 자유롭게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텐데, 일단 일부 시간에 다뤘던 정책 관련된 부분에서 분야별 질의부터 받고요. 그 이후에 자유 질의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일부 시간에 첫 번째로 다뤘던 아파트 공급 분양과 관련된
그 정책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주셨는데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죠. 본인 뭐 소개 좀 해주시고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익산지휘장 김남철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민과 경청하는 시간을 갖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사실 지금 익산시 인구는 계속적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지금 현재 대규모 아파트 공사는 계속적으로 신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한간에 도는 소문에 의하면 현재 그 대규모 아파트 건설 회사에서 뭐 시장님에게 아파트를 주었다는 등 아니면 현재 그 아파트 건설 회사와 익산시와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의 논처리가 사실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데 아파트가 늘어난다. 그 부분은 참 사람들이 염려가 드는 부분이죠. 근데 아까 통계청 통계에서 봤듯이 아파트는 인구수 기준이 아니고 그 세대수 기준이에요. 세대수 기준. 우리 익산시가 인구는 줄지만은 세대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핵가족화 돼가면서 세분이 드는데 그 세대 한 세대에 아파트 한 세대씩 공급하는 것이 최종 공급 목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인구수는 줄지만은 그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고, 또 하나 중요한 사항 설명했듯이 과거에 이제 부족했던 누적 부족량 그것을 이제 이번에 지금 저희들이 충족시켜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두 가지 요인이 합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 아파트 지면서 업자들한테 한 채씩 받았다고 그러는데 저도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근데 그 세상이 어느 세상입니까? 그 사실은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정말 저는 참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워요. 지금은 절대 그런 일이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건데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제 책임이죠. 제가 행실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서 반성을 합니다만은 지금은 그럴 수가 없고, 지금 특히 아파트 저 분양은 한국부동산원에서 100% 분양을 하지 업체는 단 한 채 손을 못 대요. 지 딸내미도 지 아들내미도 못 줘, 업체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당연히 이제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하여튼 그런 의혹이 생기도록 이렇게 상황 관리를 잘못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뭐가 있다 이런 설만 합쳐도 지금 여기 계시면 안 될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명쾌하게 또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질문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시민 여러분 계시면 손 들어주십시오. 네네. 마이크 전달해 주시고요. 한번 들으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왕궁 프로조 입주자 대표장 이재정입니다. 코스트코 관련 시장님께 질문사항 하나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세요. 예. 저는 2021년도에 코스트코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왕궁 프로지에 입주하였고, 최근에 익산시와 코스트코가 최종 협약식을 실시한 내용을 뉴스로 봤습니다. 익산 시민으로서 크게 환영합니다. 그런데 익산시에 코스트코가 입점하는데 익산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왜 반대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또한 익산 시민이 환영하는 코스트코는 정확히 언제 공사 시작하고 언제 오픈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리고 익산 내부 사람들이 반대하면 코스트코가 입점 취소될 수도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왔는데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코스트코가 입점하면 외부에 더 많은 손님이 오실 수 있도록 연계 상품 하나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익산하면 하림하면 닭 하면 치킨이 떠오릅니다. 코스트코가 방문 후 외부 손님이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륵사지 관광, 현재 코스트코 앞에 건설 중인 하림공장 견학, 코스트코와 하림공장 앞 식품클러스 주변에 치킨벨트를 조성하면 물품도 구입하고 관광도 하고 견학도 하고 치킨도 먹고 익산을 알리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시장님의 강력한 추진력이라면 치킨벨트 조정
조성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좋은 제안까지 또 해주셨는데. 너무나 좋은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이렇게 좋은 일인데 왜 이웃 동네에서 반대하냐, 물론 그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분들도 이제 피해가 우려가 되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그분들까지 챙겨줄 의무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피해가 간다면은 어쨌든 저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요. 코스트코가 지금 현 단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바쿠트는 못 옵니다. 바쿠트는 못, 이제는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코스트코가 그동안에 해온 그 행적을 또 추적해 보면은 그분들은 중간에도 반대한다고 한다 해서 이렇게 중단한 사례가 없어요. 계속 그것을 밀고 나가지고, 그게 미국의 이제 국제적인 글로벌 대기업 아닙니까? 그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러고 이제 향후 일정은 지금 이제 그 조만간 진입도로 공사를 해야 돼요. 진입도로 공사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 영향 평가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건축 허가를 이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건축 허가가 내년 올 연말에 신청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아마 내년 2월 달까지는 신청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워낙 이제 큰 사업이다 보니까 시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공사 기간을 거쳐서 내후년 구정 때는 문을 여는 걸로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대로 이제 간다면은 내후년 구정 때는 이제 거기서 장을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아까 제안하신 것은 우리가 상생 방안에 그런 것을 지금 담으려고 그래요. 그 주민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상생 방안에 그걸 넣어서 가급적이면 익산, 첫 번째 익산 사람 쓰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익산의 농산물을 거기서 그대로 받아 넣을 수 있는 것, 또 익산의 제품을 거기서 판매하는 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지역도 저희들이 상생 협약을 쭉 파악을 해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다른 지역이 하는 거 이상으로는 해주겠다, 원론적으로 저희들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의견이 있으면은 의견을 계속 주십시오. 주시면은 그거를 여러분들 다 담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가지고 그것을 놓고 상생 협의하고 논의해서 결정을 해나갈 것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지역 상인들한테 피해가는 일은 조금 더 없게 만들겠다. 이제 지난번 토지 계약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갑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끌려다녔잖아요. 이제 계약한 다음 날부터는 우리가 갑자기 갑이 돼버렸어요.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차피 바쿠트 못 오는데 우리가 어디에 들고 다 어디에 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상생 협약도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해본 적 없는데 익산은 처음으로 상생 협약을 시하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시하고 협약을 의무가 없거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챙기고 있는 걸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우리 시를 믿어도 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 푸르지 아파트 대표님, 치킨벨트 잘 조성이 돼서 사람들 많이 와서 이제 교통이 불편하다고 민원 넣으실 건 아니시죠? 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 시간에 다뤄졌던 중점 정책 중에서 만경강 수변 도시 건이 있었거든요. 이 관련해서 질의해 주실 분, 앞에 계시는데 마이크 좀 전달해 마이크 좀 드리세요. 예, 네. 예,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이렇게 우리 익산 시민들 아주 경청하는 것이 열이 아주 대단합니다. 이게 저는 전라북도 경제발전협의회 이제 회장을 맡고 있고요. 현재 우리 지역의 평화동에 주민자치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문화를 꽃이라고 하면 관광은 씨앗이라고 흔히들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 파리 에펠탑을 질 때 그 시장님이 아주 몰매를 시장단한테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시장님은 100년 대계를 미리 앞서서 내다보고 지금 현재 프랑스에는 그 에펠탑 관광이 1위라고 합니다. 이게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됐는데, 저는 이제 만경강 수변도시를 제가 질문을 하려고 오늘 준비를 했었는데요. 좀 전에 이제 시장님 발표하는 거 보고 매우 흡족하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서 또 모 시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하고 만경강 수변도시를 철회해라, 지금 이제 굉장히 그런 언성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는 이제 관광입니다, 이게. 그래서 앞으로 꼭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우리 관철돼서 우리 익산 시민이
관광 도시가 돼서 꼭 먹고 사는 관광 수변 도시를 계속 잘 이렇게 해서 이끌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원래 이제 질문이 있으셔서 오셨는데 시장님 발표 자료를 보고 이미 답을 얻으셨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1부, 2부 오늘 타운홀 미팅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익산시의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해서 시장님께 직접 설명을 듣고 시민들과 자유롭게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신청사에서 첫 번째로 치러진 타운홀 미팅이었는데 어떻게 만족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또 시장님 마무리 말씀 듣고 이제 마치도록 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시청에서 한 이유 중 하나는 타운홀 미팅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지만은 두 번째는 새로 입주했으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청사 공간을 한번 오픈하우스 자랑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근데 여기는 특색이 각 사무실에 문이 없어요. 문이. 시민들이 아무 때나 쓱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들어올 때도 누구 제지하는 사람 없잖아요. 사무실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데나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고 스카이라운지 10층에 가면은 식당서부터 해서 카페, 종교실 거기 다 있어요. 복지시설이. 오셨으니까 한번 쭉 둘러보시고 한번 가시고, 거기에서 이제 좀 뭘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 있으면 아이디어를 주시면은 저희들이 바로 고치겠고, 이제 연말에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면은 그때는 정식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 초청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자, 시민과 함께하는 타운홀 미팅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